지금 언론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굉장히 속이 뒤집혀지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키워드 자체가 저 이렇게 위에 따로 적어놨듯이 계속 같은 키워드들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네. 뭐 과도한, 한마디로 민주당이 과도한 짓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뭐 집단 광기란 말도 나오고, 뭐 사법부를 겁박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냥 국힘당의 따옴표라고 볼 수 있을 법한 얘기들이 지금 언론 통해서 쏟아지고 있는데, 물론 이제 거의 이 민주 시민들은 다 이걸 예상은 했지만 그걸 예상을 했다고 하더라도 일단 화가 나는 건 어쩔 수 없을 것 같다. 그 생각을 일단 좀 많이 들었습니다. 네, 방금 여기 키워드들 보면 금도 한참 넘는 사법부 흔들기, 그리고 사법부 흔들기 도 넘었다. 이게 이제 맨 밑에 라인에 이제 나오는 것들이 다 도를 넘은 흔들기다라고 하는 얘기고, 예, 이게 왜 잘못됐습니까, 이종 교수님? 근데 저건 민주당은 지금 리액션을 하는 거예요. 사법부가 도를 넘었고 집단 광기 수준으로 국민 주권 행사를 기회를 침해하려 들고 있고, 사법부가 삼권 분립을 해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유일하게 내란 국면에서 남아있는 유일한 합법적인 주권을 위임받은 기관인 국회, 그중에서 다수당인 민주당이 오히려 리액션으로 일종의 받아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 있는 모든 기사 제목들은 민주당이 주어가 아니라 대법원을 주어로 바꾸면 맞아요. 네. 금도 한참 넘었죠, 대법원이. 예. 왜 국민들이 대통령 선거를 하면서 주권 행사할 기회 자체를 왜 봉쇄를 하려 하면은 제대로 형사소송법 절차와 내규를 지켜서 제대로 심의하고 수기한 다음에 판결을 내려서 그게 또 합당하면 또 그건 다음 문제지만 뭐 금도를 한참 넘은 건 대법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언론이 근데 또 어떤 식으로 규정하냐에 따라서 누군가는 영향을 받다 보니까 일단 이거를 원래는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그래도 사법부가 마음에 안 들어도 좀 신뢰하고 일종의 권위를 우리 스스로도 인정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치권에서도 맨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사법부 판단 존중한다 이 얘기가 거의 그 디폴트 값으로 나왔던 것 같은데, 근데 이번에 검찰 언론 개혁이 거의 최전선에 있다가 지금 물론 이제 언론 검찰도 중요하지만 사법부 저것들은 진짜 용서할 수가 없다. 지금 이걸로 확 분위기가 바뀌게 된 게 결국 이건 전 자업자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업자득이죠. 어쨌건 간에 무사하게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기만 한다면 지금 대법원은 이제 스스로가 아주 깊숙이 아주 샅샅이 뼛속 깊숙이 개혁을 해야 될 대상이라는 걸 스스로 보여준 겁니다. 네. 우리 헌법이 예정해 놓은 상권 분립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지키려는 거죠. 오히려 국회에서. 입법부가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탄핵소추 권인데 그 권한을 대응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것은 상권 분립 안에 들어가 있는 말이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그 대법관에 대한 탄핵 자체는 시도를 안 했었지만 그거는 지금까지 그랬을 뿐이지 이게 헌법적 권한 안에 포함이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자신들이 사법부로서의 판결 권한을 사용한다면 그것이 잘못됐다고 판단한 국회가 입법부가 탄핵소추 권한을 쓰겠다는 것 자체는 도를 넘거나 흔들기라고 볼 수가 없죠. 그렇죠. 네. 애초에 각자의 징검을 지금 쓰기 시작을 한 건데 그럼요. 사실 징검이라고 부르는 것도 좀 그렇긴 합니다. 사법부가 이와 같은 검을 쓰는 건 과도한 거니까. 과도한 거죠. 그래서 그 검을 쓰기 전에 사실은 상식의 선에서 이제 일어났어야 될 조정의 과정이 조정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입법부에게 주어진 권한을 헌법적 권한을 쓰는 것이 도를 넘었다라거나 또는 상권 분립을 흔드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네. 네, 당연히 그렇게 막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희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사법부는 사실상 견제를 받을 수 있는 삼권 분립화해서 장치가 별로 없어요. 대통령이 대법원장 임명한다는 것 정도하고 입법부 쪽에서 탄핵을 할 수 있다는 것 정도밖에 사실은 없어요. 그리고 대통령과 국회의원처럼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이번 대법원과 같이 이 사법부가 뭔가 선을 넘었을 때 특히 주권 행사를 심각히 침해할 수 있는 일을 저질렀을 때 국민들이 직접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럼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헌법이 허용한 부여한
합법적인 권한으로서 탄핵을 쓰는 것은 금도고 나발이고 뭐 이런 것과 아무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권한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을 때 지금 시민들에 문제가 될 의해서 수가 있죠. 앞으로 국회의원들이 심판을 받을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마치 이제 민주당 마음에 안 드니까 저런 식으로 뭐 무리수를 두고 있다. 저는 퇴물 정치인들 뭐 한덕수라든지 예. 이낙연 씨 또 만나가지고 막 사진 찍고 있던데 그런 부류랑 좀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예. 일종의 이런 퇴물들처럼 세상이 어떻게 변해갔는지도 모르고 계속 그 여태까지 해왔던 방식을 그대로 써먹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결국 언론도 지금 저런 식으로 그냥 막 쏟아낸다고 해가지고 과거처럼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속는 것도 아니고 그게 지금 과거와는 지금 현저히 달라진 상황이란 걸 전혀 모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게다가 더 한 가지 또 결정적인 건 대법원의 판결은 불가역적이거든요. 물론 지금 파기환송의 절차를 거쳐서 이제 다시 또 올라오게 하려고 한 거지만 대법원이 이를테면 재판기일 지정하고 그다음에 재판결해버리고 이러면 그건 불가역적이에요. 더 이상은 그렇죠. 제한할 수가 없는 거죠. 다음 단계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재판에 관련해서 개입할 수 있는 기타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국회 탄핵소추권은 뒤집힐 수가 있어요. 탄핵소추 자체도 무조건 일방 다수 일방으로만 되는 것도 아닐 뿐더러 국회의 그렇죠. 동의를 거쳐야 되는 거고 훨씬 더 절차가 복잡합니다. 헌법재판소가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또한 자신의 권한을 사용해 가지고 판단을 내릴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오히려 탄핵소추권은 더 제약이 많지 불가역적이지 않다라는 그런 점에서 네. 이게 또 결정적으로 중요한 그렇죠. 차이죠. 즉각적이지도 않고 대부분의 그렇죠. 판결은 즉각적이지도 즉각적이고 근데 국회는 뭔가 또 해서 절차를 거쳐서 그죠? 투표도 해야 되고 뭐 그렇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는 판세를 적절히 봐가면서 적당한 타이밍에 또 뭔가를 해야 될 필요도 있고 여러 가지 훨씬 더 어렵고 복잡한 수단이죠. 네. 네. 그런데 이제 또 일부 전문가 권위를 가져오는 네. 것들이 또 눈에 띄었나 봐요. 네네. 다음 사진을 보여드리면 얘기해볼 만한 것들을 가져온 게 이런 거거든요. 예를 들자면 이거는 이제 법률신문에 나왔다고 해서 여기저기 좀 돌아다니더라고요. 예를 예. 들어서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 상고심 절차와 실질의 밝은 이들. 전 사실 이 표현 자체가 좀 웃겼거든요. 네. 상고심 절차와 실질의 밝은 이들이 도대체 뭐냐. 네. 그래서 그 뒤에 그나마 또 이렇게 인용을 한 게 재판연구관 지낸 부장판사, 네. 재판연구관 지낸 변호사에 따르면 비난은 근거 없는 비난이다. 그리고 검토와 토론은 충분히 이루어졌다. 그리고 로그 기록부라는 건 부당한 공격이고 대법관들이 모두 기록을 봤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다 이제 추정인 건데 네. 이걸 가지고 이 권위를 딱 전형적으로 앞세워서 계속 이게 널리 퍼지면은 결국 이제 누군가는 이걸 그래 이런 재판 연구관 지낸 사람이 이렇게 말했는데 네가 뭔데 지금 이걸 반박하냐라는 걸 지금 딱 써먹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OS님이 관례대로 대충 했다는 얘기다. 맞죠? 네. 맞습니다. 이번 기회에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저는 상고심 절차에서 뭐 7만 쪽이라고 하는 걸 정말 일일이 한자 한자 다 읽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당연히 스킵도 하고 읽어야 되죠. 그런데 그 기록 자체를 살펴본 흔적이 되게 불투명하잖아. 네. 그러면 판결문, 1심 판결문이나 2심 판결문의 일부만 보고 되게 짧은 시간에 만들어냈다라는 게 너무 정황적으로 명확히 보이는데 기록을 충분히 검토했는가라고 했을 때 그거를 제대로 답을 못하니까 로그 기록은 보여줄 수 없다라고 하면서 기록은 봤을 거라고 또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이렇게 정확하게 잘 안 맞는 이야기들이 변명처럼 자꾸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네. 예전에도 제대로 안 봤었단 얘기예요. 봤을 거야는 의미 없는 얘기예요. 네. 봤든지 안 봤든지죠.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재판부 바깥에서 전문가랍시고 하는 사람 얘기가 아니라 전원합의체에 참가하고 소수 의견 냈던 두 판사가 얘기를 했잖아요. 필요하고 충분한 정도의 심의와 수기를 거치지 않았다라고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그럼 실제로 재판에 참여한 대법관 중에 일부가 제대로 수기를 안 했다고 하는 건데 밖에서 무슨 했을 거야는 아무 의미 없는 얘기죠.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진짜 딱 탈진실 시대를 살고 있다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여기 이렇게 가져오진 않았지만 이러더라고. 이제 반대하신 두 분의 의견이 훨씬 더 많았잖아요. 양적으로. 그러니까 그걸 두고 이제 자기들끼리 어떤 식으로 정신 승리를 하냐면 양이 많은 거는 이제 중원법 막 헛소리를 해놓은 거고 오히려 팩트는 이제 깔끔하다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네. 또 만약에 이게 반대였다면 팩트는 깔끔한. 저렇게밖에 지금 논리를 펼치지 못했을 거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양이 많으니까 우리가 진리야. 그러니까 뒤집었으면 또 그랬을 텐데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저들은 이 절차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그냥 일단 전문가들의 권위 막 여기저기서 인용하는 얘기들 막 갖고 오는 건데 저는 사실 그 점에서도 좀 웃긴 게 현직 판사들 그러니까 뭐 부산지법 판사라든지 청주지법 판사 이분들도 다 문제를 제기했잖아요. 그것도 실명으로 비판을 하면서 그런 거는 왜 저들의 그런 권위로 인정받지 않는 건가?
그래 이러한 점들이 저는 지금 딱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시대에 딱 이걸 악용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게 그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이거든요. 이런 게 그렇죠. 그 저희 학자들은 역사적으로 되게 중요한 그 파열음이 나오는 국면이라는 이제 그런 표현을 쓰는데 이게 겉보기에는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다가 이게 뭔가가 드러나는 국면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되게 역사가 변화하는 국면인데 이 국면에서 보면 그동안 대법원이 권위는 인정받으면서 이제 굴러왔지만 그 권위에 값하는 방식으로 행위했는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심을 스스로가 제기하게 만든 예, 이 상태인 거고 이거는 어떤 식으로든 다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리고 저는 이게 지금 이렇게 시민의 어떤 의지와 또는 입법부의 의지와 차기 행정부의 의지가 사법부하고 이제 부딪히면서 생기는 이 파열음 속에서 새로운 개혁의 어떤 과제들이 충분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